여러분, 살다 보면 자식이 주는 것을 덥석 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이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부모를 위해 주는 거니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노후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건네는 선물, 자식이 베푸는 호의, 겉으로는 효도 같지만 속으로는 부모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며느리는 살갑게 굴며 자주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부모님께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이제는 쓰실 일 없으시잖아요. 그냥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고마웠습니다. 자식이 알아서 챙기니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고 부모의 생활은 자꾸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의 인생은 자식 손에 좌우되었고 늦게야 후회했습니다. 그때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주는 것을 무조건 받다 보면 스스로의 힘을 잃고 자식의 선택에 따라 남은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받음에 조심해야 한다. 받는 순간부터 마음은 빚을 지고 그 빚이 커지면 삶이 무거워진다. 이 말은 노후에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없이 크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맹목적인 집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식이 주는데 왜 안 받겠어? 이런 생각이 결국 부모를 옭아매는 올가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용돈을 주겠다고 할 때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괜히 눈치가 보이고 그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러웠던 적, 또는 자식이 뭔가를 대신 해주겠다고 나서지만 그 호의가 지나치게 간섭으로 바뀌어 마음이 무거워졌던 적, 그런 순간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가볍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인생은 억눌리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왜 받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거절하면서도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자식이 주는 것을 무턱대고 받았다가 결국 인생이 흔들린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딸이 집을 사준다며 아버지의 명의로 대출을 내고 그 대출금을 대신 갚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딸을 두다니 참 복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대출을 갚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남은 빚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몫이 되었고 그제야 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덥석 받았을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자식이 해준다며 허락했던 게 결국 내 노후를 무너뜨렸구나. 또 다른 분은 아들이 부모님께 이제 차는 필요 없으시잖아요. 제가 쓰던 차 드릴게요 하고 낡은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리비와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
결국 은퇴한 아버지가 매달 생활비에서 차 수리비를 빼내야 했습니다. 효도처럼 보였던 선물이 결국 부모의 짐이 된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건네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올가매는 빚의 끈이 될 것인지. 여러분,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시기입니다. 조그만 돈 한 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호의 하나에도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어느 노모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돈도 안 받고 호의도 크게 안 받는다. 그 대신 자식이 내 곁에 와서 밥 한 끼 먹어주고 안부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게 진짜 효도다. 이 말은 곱씹을수록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로 이어지는 관계는 언젠가는 불편함을 낳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는 순간은 돈을 드리고 받는 순간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도움을 받는 순간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내가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듯 부담이 커지고 내가 자식의 삶에 끼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진 적, 바로 그때가 경계해야 할 순간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절대로 자식에게 받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불편한 관계의 씨앗을 미리 차단하는 지혜입니다. 자식과 부모가 평생 함께 가려면 받지 말아야 할 것은 거절하고 받아야 할 것은 마음으로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집이나 재산의 명예 이전입니다. 많은 부모가 노후를 대비해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다가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금도 절약하고 재산 분쟁도 막으려면 지금 제 이름으로 집을 옮겨두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자식이 걱정해주는 마음 같고 나를 챙겨주는 효심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명의를 이전한 순간부터 부모의 노후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집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조차 법적으로는 자식의 것입니다. 자식이 효자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세월에 따라 변합니다. 사위나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은 노후에 자식이 효심으로 집 명의를 바꿔드리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했습니다. 이제 재산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몇 년 뒤 자식 부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어르신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노인은 평생 모아온 집을 잃고 새 들어 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노후의 안전망이고 내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둥지입니다. 그 둥지를 스스로 내어주고도 평생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착각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글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재물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덕은 나눌수록 커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 주어야 할 것은 집이나 재산 같은 외형이 아니라 바로 살아가는 지혜와 태도입니다. 집 명의를 일찍 넘겨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전하는 것이지 부모의 뒷받침으로 평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집을 자식에게 넘겨주고 난 뒤 살던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거나 이제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는
냉정한 대우를 받은 부모들. 처음에는 눈물로 명의를 바꾸지만 결국 눈물로 집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자식에게 집이나 재산 명의는 절대 넘기지 마라.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선은 내 손에 쥔 안전망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해서도 옳은 길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자식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자식의 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일을 그만두고 소득이 줄어들면 누구나 생활비 걱정이 커집니다. 그때 자식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그 순간 마음은 참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이 나를 책임져 주는구나. 이런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로 든든하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용돈을 받다가 점점 그 금액이 늘어나면 부모의 삶은 자식의 지갑에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 돈을 주느냐, 내일은 줄 수 있느냐, 부모의 하루가 자식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자존심도 잃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거리는 무너집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기꺼이 생활비를 보태주었고 며느리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매달 드리던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표정에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 얼굴을 보기가 무섭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받기 시작하면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집니다. 주는 사람은 우월해지고 받는 사람은 미안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평생 쌓아온 사랑이 돈 몇 장에 의해 깎여나가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얽매이지 않는 삶이 참된 자유다. 노후의 진정한 자유는 자식의 돈에 매달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지탱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내 수입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작은 연금, 작은 저축이라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돈이 오가면 언젠가는 피곤해지고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시되고 그 당연함이 결국 부담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살지 마라. 자식의 돈에 의존하지 말고 내 삶은 내 힘으로 지탱하라.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자식의 삶의 결정권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 마음은 한 가지에 집중됩니다. 내 자식이 잘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식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배우자 선택부터 아이 키우는 방식까지, 심지어는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까지 부모가 의견을 내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조언의 수준이지만 점점 받아야만 하는 충고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내가 너 키울 때 어떻게 했는데? 내 말이 맞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삶의 결정권을 빼앗는 순간 관계는 망가집니다. 자식은 부모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받아도 짧게 끊고 집에 와도 눈치만 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니 자기 그릇만 채우도록 두어라. 부모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그릇 속에서 스스로 채워가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 문제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는 안 된다. 이 여자가 내 삶을 망칠 거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와 큰 갈등을 겪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아버지는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자식의 인생을 살려다가 내 자식과의 인연마저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아니고 생활비도 아니고 결정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네가 선택해라. 나는 내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겠다. 이 한마디가 자식을 평생 부모 곁에 머물게 합니다. 셋째,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말고 결정권을 받지도 빼앗지도 마라. 부모가 그 경계를 지켜줄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평생 부모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순간에 지혜로운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이 자식의 선택을 키우고 그 선택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는 돈, 둘째는 생활비, 셋째는 인생의 결정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받는 순간 자식과 부모는 보이지 않는 굴레를 서로에게 씌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는 편안함이 아니라 부담과 갈등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한테 돈 빌려 쓰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끝난다. 사실 빌려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돈을 받는 순간에도 마음의 빚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빚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무거운 굴레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은혜를 남기지 말라. 은혜는 곧 원망의 씨앗이 된다. 부모와 자식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은혜가 오히려 원망으로 바뀝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가 늘 자식에게 돈을 받고 자식의 집에서 살고 자식의 인생을 대신 결정한다면 그 자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해도 속으로는 내 인생을 빼앗기고 있다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이 반발심은 결국 거리를 만듭니다. 전화 한 통이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들고 마음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로 지켜진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계가 자식의 자립심을 지켜주고 부모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 내어주고 끝내는 자식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와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노년에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받으려 하지 말고 빼앗으려 하지 말고 그저 자식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과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식에게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돈, 생활비, 인생의 결정권.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물질이나 작은 편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경계와 품위,
그리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내가 늙으면 자식이 책임져야지.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조금은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은혜는 원망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기대와 의존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오랜 상담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킨 부모님들의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은 자식에게 돈을 받지 않고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며 자식의 인생 결정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모님일수록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찾아오고 먼저 챙기려 했습니다. 받지 않으려는 부모가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역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소유에서 오지 않고 태도에서 비롯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는 것은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을 믿고 지켜주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 태도가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고 효도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식의 삶은 존중하며 간섭 대신 응원을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부모의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돈을 받지 마십시오. 그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둘째, 생활비를 받지 마십시오. 그 순간 자립심은 무너집니다. 셋째, 인생의 결정권을 받지 마십시오. 그 순간 자식은 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삶은 길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받으려는 손을 내미는 대신 지켜보는 눈을 키우고 응원하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원칙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한층 더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